자,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디자인이에요. 그럼 디자인은 뭔가요? 자,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어떤 물품과 관련된 형상, 모양, 색채. 물품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물품과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은요, 오히려 물품이랑 분리돼야 돼요. 분리된 하나의 그 시각적인 디자인이든 시각적인 표현, 이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디자인은 물품이랑 결합돼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작물이랑 차이가 또 있는 거는, 여긴 디자인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해야만 보호가 됩니다. 등록 안 하면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저작물은 창작하는 순간 보호가 되죠. 이 차이가 있죠. 자, 다음으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거예요. 그럼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고 색채는 뭐냐? 형상이란 물품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윤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어떤 물품의 윤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은 평면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여기에 나타나는 점이나 선 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이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장식, 무늬 뭐 이런 것들 말하죠. 그 색채는 말 그대로 색채인데 칠해진 어떤 빛깔로서 무채색도 되고 유채색도 되고 투명색도 되고 금속색도 돼요. 우리가 이제 금속색은 이제 사실 뭐 그림으로 그릴 수 없잖아요. 그 색연필로 그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색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무채색은 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명도만 있는 거예요. 유채색은 명도 플러스 색감이 있는 거죠. 색깔. 그 빨간색, 파란색, 그런 이제 파장에 의해서 달리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거고, 투명색은 또 투명한 게 또 있잖아요. 그죠? 투명하다는 그 시각적 표현이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미감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물품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디자인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요. 보호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미감이 일으킬 목적으로 실제로 그런 미감이 일으켜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디자인권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품에는 물품 전체가 항상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물품의 부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권을 추론할 때 추론할 때 그 도면을 그리거든요. 그 도면에 물품이랑 항상 같이 그려야 되는데 그 물품 전체에 대한 윤곽 내지는 모양, 색상을 그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품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디자인 추론할 수 있어요. 등록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컴퓨터나 휴대폰에 화면 있죠. 그 화면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내지는 어떤 뭐 응용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어떤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그 UI가 있죠.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가 시각적으로 표현됐을 거예요. 그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제 뭐 모양일 수도 있고 색채의 결합일 수 있죠. 그게 또 미감을 일으키게 되면 그 물품의 일부랑 그 일부에 대해서 물품의 그 화면에 대해서 화상 디자인이라고 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품에는 글자체도 포함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디자인 보호법에 서체에 대한 게 포섭이 됐어요. 서체가 원래는 폰트에 대한 디자인인데, 폰트 자체는 그 기능적 성격 때문에 글자 자체를 우리가 누구한테 독점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내지는 그 글자라는 그 유용성이랑 표현이 결합됐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는 안 됩니다. 분리 가능성이 이루어지는데 유용한 물품과 그, 그 시각적 내지는 그 미술적 그 창작적 표현이 분리할 수 없을 때는 저작물로 보호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보호가 안 되느냐? 프로그램으로는 보호가 된다는 게 폰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폰트 프로그램 보호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런데 글자체 자체는 보호가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논리로는 입법으로 해결했어요. 이게 바로 디자인 보호법에 서체를 디자인으로서 이제 출원할 수 있게 했고 글자체 자체가 물품으로 가요. 그리고 물품을 그 형상을 디자인해서 글자체를 서체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등록 요건은요, 특허법이랑 좀 비슷해요. 공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죠.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어요. 자, 신규성은 그것도 비슷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하게 실시된 디자인, 반포된 가정부에 게재됐거나 전기통신 해성을 이용해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작 비용의성이 있어야 돼요. 신규성이 없다고,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 비용의성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신규성이 없는 것끼리 결합했다고 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창작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작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야 등록 요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은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그리고 실무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것은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제도인데요. 이거는 의류나 섬유, 문방구, 사무용품 이런 데에서 그 시장 상황이 너무 빨리 변동하니까 이거 등록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심사라고 하는 것은 실체 심사를 안 해요. 실체 심사 없이 형식 심사만으로 등록을 일단 해주고 다만 제3자가 이의 신청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의 신청하면 무효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디자인 보호 전략은 이제 말씀드리면 디자인 중에 물품이랑 구분돼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응용미술 저작물로도 보호가 됩니다. 중복 보호도 되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의미는 굉장히 또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의 그 편면적인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표면적인 모양이 있을 수 있고 입체적인 형상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든 간에 그거를 그 물건이랑 분리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분리된 그 형태가 내지는 모양이 색깔이 색상이 저작권법상 미술 저작물에 해당되면 미술 저작물로 보호돼요. 근데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구분하면 아예 그 물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서체 같은 경우에 서체 자체랑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는 그 글자 자체랑 그 디자인이랑 그 글자를 표현하는 그 서체 자체랑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떼내기가 어려워요. 떼면 그냥 그게 그거죠. 뗄 수가 없잖아요. 뗐는데 그 문자가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
그래서 관념적 분리가능성, 물리적 분리가능성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대법원 판례는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상상해서 이게 구별이 되면 되는 거고 구별했을 때 그게 미술 저작물에 해당되면 저작물이고 상상해서 이제 떼내지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아예 그냥 결합된 거로 봐서 저작권을 보호 안 합니다. 다음에 폰트 프로그램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를 할 수 있어요. 현재 폰트 프로그램을 표시되는 그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을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으로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체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디자인권으로 등록해야지 저작물 등록을 하시면 안 돼요. 저작물 등록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냥 추정효만 생기는 거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되니 내 글자체는 보호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고 서체만 따로 떼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 사용 안 하고 그걸 그려가지고 사용하거나 그림으로 사용하거나 간판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출원 시에 디자인권을 출원할 때 해당 출원 시를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또 똑같죠. 출원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류랑 패션 잡화, 직물류, 사무용품, 교재 등은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을 해서 빠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이를 참고해서 필요한 경우 일부 심사를 받으셔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률은 과거 영국이나 미국에서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불법 행위 법리에 의해서 법리가 법으로 법제화된 경우에요. 사칭이라고 하는 다른 경쟁사의 표지를 사칭하거나 도용해서 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불법행위다 해서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포섭해 왔는데 이런 법리가 발전되면서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을 계속 추가해 오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도 처음에는 이제 사칭행위 그리고 출처 혼동행위 그러니까 사칭을 하면 출처가 혼동이 되겠죠.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지금은 그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서 많은 유형의 지금 카모까지 지금 부정경쟁 행위로 포섭되어 있고요. 그 중에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조항도 있어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내용은 또 원래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만 돼 있었는데 추가됨으로써 법령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과거에는 법제화돼서 어떤 보호 대상으로 보호된 지식재산권법은 상표권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있죠. 근데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보호가 돼요. 그리고 지정상품을 정해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인데, 그게 등록은 안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게 널리 인식된, 이걸 주지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널리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해서 마치 자기 것처럼 상품에 부착을 해서 내지는 상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뭐 광고를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소비자로서는 그 출처 표시에 대해서 혼동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A라는 표장이 붙어 있을 때 진짜 A라는 표장에 원래 명성을 갖고 있었던 그 회사에서 만든 것인지를 알기 어렵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즉 주지성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지에 대해서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 표지는 이제 상품 표지는 아니지만 영업에 대한 표지도 소비자들이 그 영업에 관해서 혼동, 출처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일단 타인의 상품 표지, 영업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이를 사용한 상품으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이게 흔히 말해서 그 희석화라고 하는데 타인의 식별력을 그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고 타인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비록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 출처 표시에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루이비통이라는 그 표지가 있잖아요. 상표가 있는데 그 상표가 이제 의류나 잡화나 이런 데서는 아마 상표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파트를 뭐 루이비통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에 상표 등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상표법으로는 보호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혼동하지도 않을 거예요. 누가 뭐 아파트를 봤을 때 루이비통 아파트라고 해서 진짜 루이비통 회사에서 저 아파트를 지었겠다, 내지는 저거를 뭐 시공했겠다, 아니면 시행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출처 자체는 혼동이 안 되지만 그 루이비통이 가져온 그 명성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식별력이 좀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특정한 유형의 상품에 대해서만 루이비통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상품이랑 이 상표랑 그 연관성, 그 어소시에이션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 다른 상품에도 그걸 막 사용하게 되면 얘들이 정말 여기 하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실제 이 출처가 거기가 맞나? 라는 의심도 들게 되고 그런 식별력의 감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예를 들면 뭐 좀 안 좋은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뭐 그 브랜드 이미지와 좀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 루이비통의 어떤 명품이라는 카테고리에서의 그 높은 품질의 명성을 손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들의 명성이나 식별력으로 비롯되는 재산적 가치도 보호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이제 부정경쟁 방지 연구에서 보호하는 게 많은데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편입된 것 중에 뭐 도메인을 이제 도용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기타 생산지나 지역이랑 뭐 그런 것을 사칭해서 쓰는 경우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 조항도 있고. 자,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 이제 포섭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되어 또는 이를 전시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포섭을 해서 금지하고 있어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자체를 그게 이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정도의 창작적 개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개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상표법상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이를 전시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형태 자체를 이제 보호하는 것을 다른 법령에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부정경쟁 행위로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것은 이제 제2항 제2항 1호 카목인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일반 조항이에요. 부정경쟁 행위의 일반 조항. 즉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일반 조항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포섭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부정경쟁 행위로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거예요. 즉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부정경쟁 행위로 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조항은요, 2010년에 이제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이제 새로운 유형의 그 성과물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포섭해서 보호했던 판례의 내용을 입법화시킨 거예요. 해당 판례는요, 이제 갑회사가 여기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광고 시스템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을회사가 이제 네이버죠. 을회사 광고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갑회사가 해당 네이버 그 검색 그 포털 사이트에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를 자기네 광고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배포하고 그 사용자가 사용함으로써 얻은 광고비를 이제 그 이익으로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게 그 인터넷 네이버 포털 페이지, 홈페이지 그 전면에 그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전면에 그 화면 자체는 사실 굉장히 기능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어떤 선택이나 개성이 드러날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과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러면 보호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민법상 불법행위 이론으로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결국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했고 또 나아가서 금지 청구권까지 인정을 했어요. 금지 청구권은 그 당시까지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명시적으로 법령에 써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인용한 판례가 없었는데 이때 이제 예외적으로 금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그리고 그걸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피해자의 그 이익을 비교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고 그 금지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후발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금지를 인용한다라는 판례였어요.
자, 이렇게 그 기존의 그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보호할 수 없는 어떤 무형적인 결과물을, 어, 도용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해서 피해를 주고 자기가 그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행위는 불법 행위로 포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그 불법 행위고 아니고를 판단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래서 그거를 입법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그리고 그걸 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 행위로 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이걸 영업 비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업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 그걸 부정 취득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에 부정 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이런 행위 등을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보고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고 있어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 강도가 세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비밀의 그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2019년에 개정된 법령, 전에 있었던 법령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즉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 요건 중에 이제 관리성에 대해서 좀 완화시켰어요. 국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또 상당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좀 완화된 게 합리적인 노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2019년 개정에서는 그 합리적인 노력 자체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관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게 뭐냐, 상당한 노력이 뭐냐라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노력의 정도가 좀 낮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비밀로 포섭되는 정보, 그런 유용한 정보들이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후술을 하겠습니다만 처벌의 강도도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민사상 그 손해배상액도 퓨니티브 데미지라고 해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실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또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반드시 특허로만 보호하는 그 기술 개발 결과뿐만 아니라 특허나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그 비밀로서 관리되는 노하우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상의 어떤 정보, 예를 들면 그 고객 전화번호라든가 고객에 대한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어떤 경영과 관련된 어떤 그 정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비밀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비밀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다 나오면 그런 정보를 영업비밀이라 보진 않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뭐 아무리 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가치가 없다면 보호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다음에 그게 아무리 뭐 경제적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뭐 블로그에다 올려놨어요. 아니면 뭐 직원들이 아무나 이제 복사할 수 있도록 그냥 공개해놨어요. 뭐 이렇게 이제 관리를 안 해놓으면 직원 입장에서는 그게 비밀인지 영업비밀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죠. 그렇죠? 영업비밀로서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보호할 필요성도 이제 없다고 해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관계나 아니 뭐 규정이나 뭐 여러 가지 자기 직위에 비롯되는 어떤 의무에 의해서 그런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됩니다. 흔히 말하는 ND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계약상 책임도 있습니다만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했죠. 그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한 손해에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최신의 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말씀드리면서 이제 일부 말씀드렸는데 다 2019년에 개정된 거예요. 특허법이랑 부정경쟁방지법. 이제 좀 강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어요. 수익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증액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익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칙입니다. 그걸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3배 범위 내에서 증액됐으니까 훨씬 좀 강화된 조치죠. 근데 이제 특허법이든 뭐 디자인 보호법이든 이제 저작권법이든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어요.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진짜 실손해액을 보상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런 점이 좀 반영된 거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미국이든 뭐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있죠. 그래서 과거 뭐 삼성 애플 사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몇 조 원에 해당하는 그 손해배상액이 우리나라 중앙지법이나 고등법원에 와서는 뭐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었거든요. 자, 그런 제도를 이제 본받아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또 미국이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허법이든 저작권법이든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친고죄입니다만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민사적인 구제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제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을 했다는 것이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정경쟁 방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성이라는 조건을 완화시켜서 영업비밀의 범위를 좀 넓혔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직무발명과